네,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이번 코너는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. 암호 푸는 남자,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첫 소식은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중에 90% 이상이 채굴됐다. 이런 집계가 나왔거든요. 그럼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? 네, 비트코인 발행량은 최대 2,100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이달 1일에 1,900만 번째 채굴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제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200만 개 아래로 줄어든 건데요. 이 1,900만 번째 채굴을 한 사람은 전문 채굴업체 SBI 크립토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이 창시가 될 때 원래 이제 총 발행량 수가 한정이 돼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 네. 이게 생각보다 그러면 좀 소진이 빨리 된 걸까요?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요. 네. 이 2,100만 개 점점 가까워질수록 채굴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남은 개수가 0에 수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반감기가 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. 네네. 2020년에 반감기가 오고서 1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뛰었고요.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이 반감기에 이른 다음 1년여 동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그래서 다음 반감기는 2024년 한 2월에서 6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의 속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요, 2030년에는 99% 정도가 채굴이 끝나서 사실상 신규 공급은 거의 끝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네. 그럼 이 속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 채굴이 100%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? 네, 한 2140년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물론 비트코인은 소수점 단위로 아주 잘개 쪽에서 거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네네. 이 채굴이 끝난 이후에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데요. 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희소성이 올라간 만큼 계속 가격도 계속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이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5천만 원대 가격까지 올라온 게 이 희소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고요. 네. 다만 전체 채굴이 끝나면 시장의 수급을 쥐락펴락했던 전문 채굴업자들이 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참여할 요인이 사라지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생태계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유지될까 좀 다르게 보시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지금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제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그 부분을 강조드리기도 하고요. 근데 이 비트코인을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.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. 네, 한 코인 거래소의 리서치 센터가 비트코인 매입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. 이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 보고서는 좀 암호화폐 가치를 긍정적으로 믿는 분들의 관점에서 작성된 거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보고서의 요지는 비트코인도 장기에 걸쳐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건데요. 이 시장이 달아오를 때 저점 매수 타이밍을 힘들게 찾아서 진입하는 것보다 이 적금 붙듯이 꾸준히 나눠서 분산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전략을 일반적으로 DCA라고 해서 달러 비용 평균법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네. 이게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이 펀드 쪽에서 적립식 펀드 유행하면서 좀 잘 알려진 방식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정 자산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매입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는 투자 전략인데요.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라는 신뢰가 있을 때 사용해 볼 만합니다. 이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것이니까 좋고요. 또 떨어진다고 해도 좀 싼 값에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계산인데요. 네. 이런 DCA 같은 경우는 상장 지수 펀드, ETF 같은 적립식 펀드가 유행할 때 네. 일반 투자자들한테도 많이 익숙해진 방식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이 리서치 센터가 이 DCA라는 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2012년부터 21년까지 매년 $1,200를 장기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익률을 낸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건가요?
네, 일단 DCA 전략에 따라서 이 시장의 시세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매달 1일 비트코인을 100달러어치를 사모았다고 가정을 해보면은요, 이렇게 10년간 투자한 사람의 수익률은 74,000%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반대로 연중에 그 구글 검색어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가장 많을 때,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시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이때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했다면 수익률은 55,000% 정도가 나왔습니다. 이것도 뭐 절대 낮지 않은 수익률이지만 네.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낮죠.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해 봤다는 면에서 신선한 보고서인데, 네. 그래도 암호화폐는 고위험 투자라는 점 꼭 한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거고,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 낸 발표라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를 주제라고 있는 방송들도 좀 보실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방송에서 활용되고 있는 레퍼럴 마케팅에 대한 우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네, 레퍼럴 마케팅은 쉽게 말하면 추천인 제도인데요. 이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자신의 그 추천인 코드를 방송에 띄워놓고 시청자들이 이걸 입력하면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런 방송들은 손실 위험이 좀 큰 그 암호화폐 관련 선물이나 마진 거래로 좀 자극적인 투자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거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코인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내릴지에 베팅을 하는 거에 가까운데요. 이 초대박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쪽박을 찰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시청자한테 할인 혜택을 준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이런 그 인터넷 방송을 좀 종잣돈은 많지 않은데 코인 투자에 관심은 많은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본다는 점이 특징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손실이 나도 유튜버든 누구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이라는 점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,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. 네, 이 SB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며칠 전에 강연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. 네. 이 암호화폐 플랫폼은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와 비슷하고 이 투자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암호화폐 거래 99% 정도가 거래소 5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. 이 SEC와 함께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SEC와 CFTC 직원들이 협업해서 이 거래소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고요. 이 SEC는 증권, 또 CFTC는 파생상품 쪽을 관할하는 곳인데 네. 아직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것도 이 좀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아직까지 SEC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해상충을 일으킬 그런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뜻인가요? 네, 이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명칭에 거래소, 익스체인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. 네. 이 SEC 규제를 받는 일반적인 주식시장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. 일단 증시에서는 다들 아시듯이 증권사와 이 거래소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. 그렇죠. 이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거래소에 넘겨주고 이 사람들의 자산은 자신들의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에서 보관을 합니다. 네. 이 거래소는 또 이런 매수자와 매도자, 또 시장 조성자를 연결해서 거래를 주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. 네. 예, 그런데 이 코인 거래소는 증권사라는 중개업체를 안 거치고요. 직접 개인 투자자를 상대하고 네. 또 거래 상대방이 돼주는 시장 조성자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SEC가 지적한 이해상충의 문제인데요. 네. 이 겐슬러 위원장은 고객자산 보관이나
시장 조성자 역할을 거래소와 분리하는 방안을 좀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하는 송치영 회장, 세계 가상자산 억만장자 8위의 이름을 올렸다고요? 네, 이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이 가상자산 관련 억만장자 순위가 나왔는데요. 네. 이 지금 업비트의 공동 창업자입니다. 송치영 씨의 순자산 가치가 37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.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. 네. 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회사 지분입니다.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회사 기업 가치가 20조 원쯤 되고요. 송 회장이 회사 지분 4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한 겁니다. 네. 이 국내 전체 부자 순위에서도 8위를 차지를 했는데요. 이 삼성가의 이서연 씨나 정의선 회장,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보다 현재로서는 평가된 재산 가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포브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억만장자 리스트 해외 인사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? 네, 외국에서도 유명 거래소 창업자들이 상위권을 득대 찾는데요. 네. 이 바이낸스를 만든 좌우창펑, 또 FTX를 만든 샘 뱅크먼 프라이드, 또 코인베이스 설립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1, 2, 3등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암호 푸는 남자에서 전해주실 소식들은 다 전해주셨고, 암호 푸는 남자 코너가 지금 저희가 지난해 봄에 이제 개편을 하고 쭉 이 시간에 찾아뵀었는데, 오늘 이면우 기자님이 함께 해주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. 어떻게 된 일인가요, 기자님? 네,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다른 분야를 맡게 돼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요. 네. 좀 코인 시장의 뉴스 정리해드리면서 저한테도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이 다음 주부터는 제 동료 기자가 새로운 암호 푸는 남자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1년 동안 저희 암호 푸는 남자 코너에서 이 가상화폐 소식들 항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차분하게 잘 해주셔서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.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.